주말 아침을 열어주는 라디오 매거진 위크엔드. 오태훈 아나운서가 함께합니다. 네, 일상에서 발견하는 실용 인문학 이야기를 합니다. 생활 속의 인문학 저자 이효건 작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오늘은 유혹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할까 합니다. 유혹? 예. 예. 유혹이란 꿰일 유자와 미혹할 혹자를 써서 네. 누군가를 꿰어서 정신을 혼미하게 하거나 네. 좋지 못한 길로 이끄는 행위를 말합니다. 근데 고전 문헌을 찾아보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유혹에 잘 휘둘리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가령 성경 창세기에는 이브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었다라는 얘기 나오잖아요. 그게 유혹이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또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에도 세이렌의 유혹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세이렌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괴물인데 지중해의 한 섬에 살면서 감미로운 노래를 불러서 지나가는 선원들을 유혹해서 잡아먹거나 배를 난파시키죠. 네. 그래서 주인공 오디세우스는 세이렌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밀랍으로 선원들의 길을 막고 자기는 몸을 배에 묶은 상태로 그곳을 지나가게 됩니다. 이렇듯 우리 인간은 살면서 여러 가지 유혹에 미혹되는 존재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인간은 왜 각종 유혹에 끌리는 걸까요? 귀가 얇아서 그래요. 그럴 수도 있겠네, 그죠? 근데 또 보면 혼자서는 불안하니까 남의 말을 듣거나 주변을 좀 살펴보거나 뭐 이런 걸 하다 보니까 그런 거 그렇죠. 아닌가요? 뭐 여러 이유가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유혹에 끌리는 가장 핵심 원인은 기본적으로 인간은 욕망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정치학에서 인간의 본성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인간은 그들의 욕망이 무한하듯 그 욕망을 충족시킬 수단도 무한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욕망이 무한하다고 보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욕망의 대상과 그걸 충족시킬 수 있는 수단을 찾는 일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그 결과 각종 유혹에 현혹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하지만 공자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나이가 들면 욕망에 휘둘리는 게 조금씩 줄어들더라 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컨대 논어 위정편에는 나이 40을 불혹, 그러니까 어떤 것에도 미혹되지 않는 나이라고 했고요. 자한편에서는 지자불혹, 그러니까 슬기로운 사람은 도리를 잘 알기 때문에 어떤 일에도 홀리지 아니한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듯 공자님은 유혹에서 벗어나거나 흔들리지 않아야 비로소 도리를 아는 사람이 된다고 보았죠. 근데 오태훈 아나운서께서 또 불혹의 나이는 넘은 걸 알고 있는데요. 한참 넘었죠. 그 나이가 되니까 어떤 것에도 미혹되지 않던가요? 어떻습니까? 아니, 그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40은 지금 60이. 그렇죠. 그리고 그 옛날 20은 지금 40. 이렇게 해야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40이 되니 불혹이 되더라. 다시 말해 어떤 것에도 미혹되지 않더라라고 말한 건 공자님이 본인의 경험을 기반으로 진술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공자님의 수준에 이르지 못한 대부분의 범인들은 나이 40이 넘어도 매번 이런저런 유혹에 흔들리며 살아가는 게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60 넘어서 흔들리는 사람 많아요. 주변에 맞습니다. 보면. 당나라 시대 선성이자 선종불교의 육조인 해능이 육조당경이란 책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미혹에 빠지면 부처도 중생이고 깨달으면 중생도 부처다. 그러니까 아무리 인품이 고매한 성인이라도 유혹에 빠지면 중생과 별반 달라질 게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조차 미혹에 빠질 수 있으니 저희 같은 범인들은 수시로 이런저런 유혹에 흔들리는 것. 이건 어찌 보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인간이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매번 유혹에 흔들려서 갈팡질팡하고 있는 상태를 긍정할 수는 없겠죠. 시인 요한은 바람 부는 날이면 압구정동에 가야 한다라는 시집에 실린 것 중에 오징어라는 시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눈앞에 저 빛, 찬란한 저 빛, 그러나 저건 죽음이다. 의심하라 모든 광명을.
그러니까 시인은 다양한 물질 문명의 유혹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현대인의 모습을 예. 오징어 잡이 배에 집어등에서 뿜어대는 강렬한 불빛에 이끌리는 오징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닷속 오징어가 강력한 불빛을 따라가면 예. 거기엔 죽음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이렇듯이 대체로 우리를 유혹하는 것에는 예. 모종의 계략이나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모든 광명을 의심하라. 예, 맞습니다. 프랑스 철학자 기 드보르는 스펙타클의 사회에서 유혹의 결과로 충족된 욕망은 진정한 자신의 욕망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람들은 화려한 스펙타클이나 네온사인에 현혹되어 뭔가를 욕망하는 상태가 되면 대부분 그 상태를 자신의 진정한 욕망을 발견한 것으로 착각을 하는데 이건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누군가가 쳐놓은 유혹의 덫에 걸린 상태일 뿐입니다. 나아가 기 드보르는 유혹의 결과로 손에 넣은 대상에게서는 언제나 소외가 발생한다면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예. 그가 넉넉고 바라보면 볼수록 삶의 영역은 축소되며 그가 이러한 지배 이미지들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면 할수록 무엇이 진정으로 자신의 삶이고 욕망인지 알 수 없게 된다. 그러니까 화려한 스펙타클의 유혹에 빠질수록 삶의 영역이 축소되고 진정으로 자기가 뭔지를 모른다는 거죠. 아마도 기 드보르가 오늘날 사람들이 우리 어딜 가나 스마트폰 화면만 주시하고 있잖아요. 그죠? 다 그것만 보고 그쵸? 있어요. 예. 이 모습을 보면 예. 자기가 했던 말이 틀리지 않았다라고 고개를 끄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스마트폰 화면 속에도 온갖 유혹의 장치들이 넘쳐나잖아요. 네. 또 그래서 그것에 현혹되면 될수록 삶의 영역은 좁아지고 진정으로 자기가 원하는 욕망이 뭔지 이걸 모를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진정으로 자신이 원하는 욕망이 무엇인지조차 모를 가능성이 높아진다. 예, 맞습니다. 게다가 보면 남이 이렇게 뭘 욕망을 갖고 뭘 하고 있는 거 보면 예. 저는 참 사람이 되먹지 못해갖고 뭐 이렇게 하는데 내 욕망은 내 건 그냥 진심인 것 같아. 예, 이렇게 그죠? 생각하는 경우 많이 예. 있거든요. 예. 근데 모두 다 그냥 가급적이면 아무런 욕망을 갖지 않는 것. 예. 그게 바람직한 거예요. 근데 그것도 인간인 이상 아무런 욕망조차 갖지 않는다. 이건 거의 물론 그렇긴 불가능해요. 하죠.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다만 욕망의 종류를 선택하고 유혹에 빠져도 좋을 것과 아닌 것 이걸 좀 구분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부처님이 법구경에서 이렇게 적고 있어요. 인생은 유혹이다. 그러나 그것은 자신 있는 자기 힘의 시험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기본적으로 미혹에 빠지는 걸 경계해야 한다라고 봤습니다. 예. 하지만 자기 힘에 대한 시험, 즉 자신이 얼마나 할 수 있는지, 얼마나 높이 올라갈 수 있는지를 시험하기 위한 유혹에는 빠져도 좋다라는 입장입니다. 나 그거 모르겠네. 자기 힘을 시험하기 위한 유혹 그게 뭐예요? 예, 제가 비슷한 걸 다른 분 설명으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프랑스 실존주의 철학자인 가브리엘 마르세는 여행하는 인간이란 책에서 욕망과 희망을 구분하면서 욕망은 언제나 대상적이고 소유적이다라고 하고요. 예. 희망은 그 속성이 비대상적이고 비소유적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우리가 값비싼 명품이나 고급 외제차를 소유하고 싶은 상태라면 그건 이건 욕망이죠. 대상적이고 소유적이기 때문에 욕망이죠. 이건 바람직하지 않은 유혹에 속합니다. 반면에 자기의 존재를 더 높은 곳으로 고양시키려는 상태 이건 비대상적이고 비소유적이기 때문에 희망에 해당되는 거죠. 가령 내가 속한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성을 갖추고 싶다라든지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내면을 가꾸겠다는 식의 욕구는 비대상적이고 비소유적이기 때문에 희망이고 이건 빠져도 좋을 유혹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혹의 종류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런 네, 뜻인데 그렇죠. 그럼 우리가 욕망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뭘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우리가 유혹에 쉽게 빠지지 않고 버티는 능력 이걸 이성이라고 부릅니다. 네, 이성. 그러니까 네. 이성이란 개념적으로 사용하는 능력을 말하는데 진위, 옳고 그름, 선악, 좋고 나쁨을 식별해서 바르게 판단하는 능력에 해당하죠. 따라서 평소 이성 능력을 개발한 사람이면 주변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잠깐만요. 평소에 이성에 대한 이런 생각이라든가 이걸 잘 판단하고 그걸 키울 수 있으면 유혹에
쉽게 넘어가지 않는다. 그렇죠. 어. 유혹은 주로 가짜를 가지고 네. 이렇게 진짜처럼 보이는 거잖아요. 어. 그러니까 이성 능력을 발휘를 하면 네. 되게 괜찮아 보여도 아 저건 가짜구나. 근데 모든 사람이 내 거는 이성인데 남은 나예요. 그런 경우가 있긴 그렇죠. 하더라고요. 예. 네. 그게 이제 그 상태가 이성 능력이 덜 개발된 상태일 그래서 수도 있는 거죠. 예, 계속해 예. 주세요. 예. 로마 제국의 16대 황제이자 후대 사람들이 스토아 철학자라고 분류하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명상록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예. 지배적 이성은 스스로 자신을 괴롭히지 않는다. 이를테면 지배적 이성은 자신을 욕망으로 인도하지 않는다. 지배적 이성 자체는 자신에게 스스로 필요를 창출하지 않는 한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같은 이유에서 스스로 자신을 동요시키고 방해하지 않는 한 동요하지도 방해받지도 않는다. 예. 그러니까 아우렐리우스가 보기에 이성은 신이 인간에게만 하사한 특별한 선물입니다. 따라서 이성을 제대로만 사용하면 괴로움에 빠지는 일도 없고 행복에 이를 수 있다고 본 거죠. 그러니까 지배적 이성을 가진 사람은 그것이 스스로 필요를 창출하지 않는 한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스스로를 동요시키지 않는 한 어떠한 유혹에도 동요하거나 방해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이 인간에게 하사한 최고의 선물인 이 지배적 이성을 제대로 사용하기만 하면 예. 웬만한 유혹에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고 적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배적 이성은 신이 인간에게 하사한 최고의 선물이고 이 이성이 중심을 잡아줘서 주변의 유혹을 막아낸다. 네. 이렇게 보면 되나요? 네, 맞습니다. 어.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성의 힘으로 유혹을 물리친 사람의 전형으로 소크라테스를 꼽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모든 것에서 이성 이외의 다른 어떤 것에도 주목하지 않으면서 자신을 이끌어감으로써 소크라테스는 완전하게 되었다. 너가 아직은 비록 소크라테스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소크라테스가 되고자 바라는 듯이 살아야 한다. 그러니까 에픽테토스가 보기에 소크라테스는 이성 외에는 다른 어떤 것에도 주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완전한 상태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즉 이성에 집중했기 때문에 여러 유혹들을 막아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도 비록 소크라테스는 아니지만 그처럼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라는 입장입니다. 물론 뭐 소크라테스가 정말 완전한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평가가 다를 수야 있겠지만 이성이 여러 유혹으로부터 자기를 지키는 방패가 된다라는 점은 충분히 동의할 만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유혹에 잘 흔들리거나 귀가 얇다면 이성의 힘을 키워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끝으로 철학자 데카르트가 방법 서술에서 조언한 내용을 전해드릴까 하는데요.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운명을 이기려 하기보다 자기를 이기고 세계의 질서를 바꾸려 하기보다 제 욕망을 바꾸려고 애써라. 그러니까 이성의 힘으로 자기 자신을 이기고 욕망을 적절하게 관리하라라는 조언으로 읽힙니다. 해서 각자 나는 평소에 여러 가지 유혹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어떤 대처를 하고 있는지 이런 걸 좀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 이성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는 또 철학을 잘 우리가 들어야 돼요. 맞습니다. 네, 그게 중요합니다. 철학이 이성을 기르는 공부죠. 예. 알겠습니다. 생활 속의 인문학 이혁원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매주 위크엔드 마치겠습니다. 오태훈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